깊은 밤 미호가 전하는 무서운 이야기. 저에겐 유치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와는 학창시절 내내 한 반이 될 때도 많았고 서로의 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친구네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여름방학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며칠씩 놀러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죠. 아직도 그 집 거실 냄새랑 늘 피워놓던 향냄새가 기억납니다. 작은 부적이 붙은 방문, 조용한 저녁 공기 속에서 들리던 할아버지의 낮은 기도 소리 같은 중얼거림. 그 모든 게 어린 제겐 조금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이 철저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인사 하나도 허투루 하면 안 됐죠. 그래서 어른들은 저를 다들 예뻐하셨습니다. 그 친구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를 유독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면 늘 간식이며 밥상을 차려주셨고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릴 땐 그냥 덕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 눈빛은 늘 어딘가 깊고 조용했어요. 어른들의 세계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걸 그때는 막연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당은 아니셨지만 집에는 늘 향이 피워져 있었고 부적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방 한켠엔 묵은 종이와 붓, 오래된 목탁 같은 것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그 분위기가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저나 친구에게 말을 꺼내셨어요. 조심해라.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올 거야. 너희 집 강아지가 조금 아플 거다.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이상하게도 꼭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땐 단순히 어른의 촉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분명 신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몸이 아프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신병이라 했어요. 신을 받지 않고 버티면 몸이 상한다는 그 말처럼 할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친구는 매일 울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어요. 예전처럼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그분의 눈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그 여름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 날 친구와 저는 거의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향연기가 자욱한 빈소 안에서 영정을 지켰어요. 손님이 오면 인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밤이 되면 작은 소리로 기도를 올렸어요. 친할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슬펐습니다. 그분은 제게도 가족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내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친구는 서울 근처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출퇴근이 멀어지자 혼자 살겠다며 원룸을 얻었어요. 이삿 날엔 저도 도와줬습니다. 좁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고 골목도 한적했습니다. 늦은 밤이면 가끔 고양이 우는 소리와 버스 정류장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뿐이었죠. 그런데 친구는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야, 나 어제 집 들어가는데 검은 게 서 있는 거 있지? 처음엔 피곤해서 착각한 줄 알았다더군요.
조명이 어두운 골목이라 그림자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었어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마다 그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10m 그리고 5m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 골목을 지나야만 집으로 갈 수 있었기에 돌아서 가자니 너무 멀고 그렇다고 마주치기도 싫고 친구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있었어. 그 말이 점점 작아지고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애의 목소리는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면에 시달린 사람처럼 깊게 깔린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친구는 퇴근할 때마다 검은 형체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루 건너가 아니라 매일이었고 위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먼저는 골목 안쪽 깊숙한 곳이었고 며칠 지나자 가로등 아래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들으며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고 그 길을 피해 돌아가면 30분이 더 걸린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그 애는 지각이 잦아질까봐 두려워했고 체력도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었습니다. 밤이면 전화가 울렸어요. 오늘은 가만히 서 있진 않았어. 고개를 살짝 돌린 것 같았어. 그 말들은 길지 않았지만 매일 누적되어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했어요. 괜찮다. 오늘은 택시를 타고 내려서 바로 집 앞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친구의 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목소리는 마를 듯이 건조해졌어요. 저는 주말마다 통화 시간을 늘렸고 통화가 끝나면 기록처럼 날짜와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거리 변화와 시간대, 친구의 컨디션이 적혔죠. 하루하루의 변화를 남겨두면 무언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주의 마지막 평일 밤, 친구는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춰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웠어. 그 두 단어 뒤에는 한동안 침묵만 남았어요. 저는 이어폰을 낀 채 숨소리만 듣고 있었고 그 숨이 흔들릴수록 제 손까지 함께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메시지를 짧게 보냈어요. 오늘은 집 앞에서부터 뛰어볼까 생각 중이야. 저는 답장을 쓰다 멈췄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알람이 울렸고 화면 위로 회색 구름 같은 불길함이 겹쳐 보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다시 통화하자고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꿈 얘기가 시작될 줄 몰랐거든요. 며칠 뒤 아침, 친구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고 불면 탓인지 눈빛이 흐렸어요. 그래도 출근을 미루진 않았고 택시를 탈지 잠깐만 고민했죠. 여름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던 시간, 골목 입구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사람이 맞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치장한 여성이었다고 했어요. 동작은 느리고 단정했으며 더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까만 모자와 얇은 그물망, 가디건과 원피스, 손에는 실크 장갑이 보였고 입술과 눈가는 과하게 진했어요. 친구 말로는 그 여성이 먼저 불러 세우고 근처 역의 위치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어 지도 앱을 켜 방향을 설명했지만 상대는 화면 대신 친구 얼굴만 응시했다고 했어요. 곧 강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빈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시선은 불편할 만큼 가까웠고 눈동자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 여성은 검은 비닐에 쌓인 사탕 하나를 건넸고 친구는 반사적으로 받았지만 곧장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여성은 한동안 더 서 있다가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골목의 검은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오면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불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듯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친구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창문이 먼저 떠올랐고
손끝은 이불 가장자리를 꽉 쥐곤 했죠. 한 번 눈을 붙여도 금세 깨버렸습니다. 꿈은 거의 같은 장면으로 반복됐어요. 방 안의 구조는 현실 그대로였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 밖에 사람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림자는 느리게 움직였고 손끝으로 유리 틈을 더듬었죠. 잠금 장치를 확인하듯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친구는 숨을 크게 쉬지 못했어요. 기척이 들리면 들킬 것 같았다고 했죠. 시간 감각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밤이 길게 늘어졌고 새벽에야 눈을 떴어요. 그 순간에도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4층 베란다였지만 사람 형체가 유리 너머에 닿아 있었다고 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드림 소리가 생겼어요.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빠르고 거칠어졌습니다. 잠금 장치가 덜컹거리며 흔들렸다고 했어요. 아침이 오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식사량은 줄었고 눈밑은 더 꺼졌어요. 목소리엔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친구는 방 구조를 계속 바꾸려 했어요. 침대를 벽에 붙이고 창문을 등지는 자세로 누워봤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통화로 전날 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든 시각, 두드림의 횟수, 숨이 막힌 순간까지 메모했어요. 기록은 쌓였지만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며칠 뒤 두드림 간격이 점점 짧아졌어요. 창문은 늘 열리기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친구는 그 시점마다 놀라서 깼어요. 눈을 뜨면 방 안은 고요했고 공기만 이상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은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다시 같은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선풍기를 켠 채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꿈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방 안은 그대로였고 공기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유리 너머로 얼굴선과 손가락 움직임이 또렷했다고 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딸깍하는 소리가 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바람 대신 묵직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여자는 창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상체를 비틀어 베란다 턱을 넘어오더니 바닥을 짚고 낮게 기어왔습니다. 젖은 듯 무거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엇보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동공이 아니라 구멍처럼 새까만 두 점이 뚫려 있었어요. 빛이 닿지 않았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은 잠들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고 했어요. 목덜미 근처에서 차가운 냄새와 함께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여자가 몸 위로 올라탔어요. 손이 목을 감싸며 힘을 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귀 가까이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성의 음색인데 동시에 여러 사람이 웅성대는 소리였다고 했어요. 욕설과 울음이 뒤섞인 말이 쏟아졌어요. 죽여버리겠다. 내 집이다. 나가라. 그 단어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었습니다. 친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애는 무의식 중에 할아버지를 불렀다고 했어요. 순간 천둥 같은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공기가 뒤집히듯 무겁게 흔들렸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꺼져. 그 소리에 여자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몸이 뒤로 밀리듯 휘청거렸고 동작이 일그러졌어요.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다시는 진짜 열심히 하지 마라. 순간 방 안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자는 소리 없이 사라졌고 공기만 남았습니다. 친구는 그때 비로소 몸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시야는 천천히 돌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방불이 켜져 있었고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때 들렸던 낮고 굵은 목소리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방 안은 밝았고 선풍기만 일정한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고 했어요.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밀었어요. 그제야 목에 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손가락 자국처럼 옅은 멍이 둘러 있었어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는 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목에 자국이 뚜렷했고 눈빛은 아직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친구는 잠을 깊이 잤어요. 악몽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흔적도 그림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잔디를 다듬고 향을 새로 피웠습니다. 묘비 앞에서 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날의 바람은 차분했습니다. 묘지 언덕 위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내려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마 그분은 여전히 곁에 계신 것 아닐까. 아휴, 끝났다. 고생하셨어요.